아버지, 왜 저희를 두고 가셨어요? 왜요? 따님이시군요. 아버님은 불의의 사고로 애도를 표합니다. 사고라고요? 아버지가 마약 조직을 조사하던 중에 돌아가셨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어요. 주먹을 떨며 거짓말!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였어! 조심하세요. 근거 없는 발언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전 정의로운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죽음. 그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부패한 경찰 장영식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이수연은 복수를 다짐한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안내드립니다. 더 많은 극적인 반전과 감동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한적한 새벽 4시 도심 외곽에 위치한 비밀 훈련장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에 설치된 희미한 조명 아래 한 여인의 날렵한 실루엣이 보였죠. 바로 707 특임단 소속 이수연이었습니다. 하, 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이수연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고강도 근접격 투술 훈련은 이미 3시간째 이어지고 있었죠. 샌드백을 향한 그녀의 주먹은 정확하고 빨랐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이수연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수연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 벌써 5년이 됐네요. 마약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끝내야 해요. 이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금세 손등으로 닦아냈죠. 707 특임단의 최정예 요원으로서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동료들 앞에서는 밝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엔 복수와 정의감이 혼재된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수연아, 이 시간까지 훈련이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훈련장 관리인 박 상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네, 상사님. 요즘 컨디션이 별로라서요. 무리하지 마.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야. 이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훈련장을 나온 이수연은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020년대 후반의 서울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발전했지만 그 이면엔 여전히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죠. 특히 강남 일대는 낮에는 번화한 상업지구였지만 밤이 되면 권력과 돈으로 얽힌 조직과 정치, 경찰의 유착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이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 아버지는 정의로운 군인이었고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마약 조직과의 충돌로 아버지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죠.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이수연은 그 뒤에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수연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회색빛 머리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죠. 김영도,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형도 아저씨, 어쩐 일이세요? 수연아, 들어가도 되겠니? 거실에 앉은 김영도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벨라로사라는 룸사롱 알아?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사롱이죠. 왜요? 그곳에 마약이 흘러들고 있다. 정확히는 그곳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고 있어. 이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내 정보원이 확인했어. 그리고 거기 박두철이 있어. 박두철. 그 이름을 듣자 이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박두철은 표면적으로는 룸사롱 운영자지만
실제로는 거대 마약 조직의 두목이야. 정치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경찰 고위층도 매수했다더군. 김영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막아. 경찰도 검찰도 모두 그들 손아귀에 있으니까. 이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온 것이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제가 해야겠네요. 위험해. 그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야. 정치권, 경찰, 심지어 군 일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조직이라고. 이수연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죠. 그게 제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도는 한숨을 쉬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모은 정보야. 벨라로사의 구조도, 주요 인물들, 그리고 내부 정보원 연락처도 있어. 이수연은 서류를 받아들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교하게 정리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내부 정보원이 있다고요? 박하린이라는 여자야. 겉으로는 룸사롱에서 일하지만 사실 우리 편이지. 너한테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거야.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일상이 끝나고 위험한 세계로 들어갈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수연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하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도가 준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접촉한 끝에 만남이 성사됐죠.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이수연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에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모습이었죠. 박하린은 주변을 살피며 이수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드러났죠. 28배 나이치고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이수연 씨죠? 김영도 선생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박하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는요. 저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이수연은 박하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벨라로사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하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겉으로는 고급 룸사롱이지만 실제로는 마약 거래의 중심지입니다. VIP룸에서는 정치인, 재벌, 고위 경찰들이 모여 거래를 하죠. 박두철이 모든 걸 관리합니다. 경찰도 연루되어 있다고요? 네, 특히 장영식이라는 경찰 고위 간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마약 단속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박두철의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죠. 장영식. 그 이름을 듣자 이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처리했던 담당 경찰이 바로 장영식이었으니까요. 장영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영식은 15년 전부터 박두철과 손잡고 있었어요. 마약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고 증거를 인멸하고 때로는 거슬리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연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자가 바로 그였구나. 결국 그가 뒤에 있었던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 밤 중요한 일이 있을 예정이에요. 박하린의 말에 이수연이 집중했습니다. 벨라로사 VIP룸에서 대규모 마약 거래가 있을 겁니다. 정치권과 경찰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래죠. 박두철이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영식 경찰 간부도 있을 거예요. 이수연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참석자는 누구인가요? 밤 10시경이 될 겁니다. 참석자는 박두철과 그의 핵심 조직원들, 장영식,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정치인 2명이 올 예정이에요. 아마 이번 거래로 수십억의 돈이 오갈 거예요. 박하린은 작은 USB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 벨라로사의 내부 구조도와 VIP룸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보한 일부 증거 자료도 들어 있습니다.
이수연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린 씨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죠? 박하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동생이 마약에 중독돼서 죽었어요. 겨우 20살이었죠. 박두철의 조직이 판 마약이었습니다.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힘이 없으니까 당신이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수연은 박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끝내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카페를 나온 이수연은 곧바로 비밀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USB의 내용을 확인하니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벨라로사의 평면도, 보안 시스템, 그리고 조직원들의 얼굴과 이름까지. 이수연은 금요일 밤 잠입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VIP 고객으로 위장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죠. 특수 제작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액세서리로 위장한 녹음 장비와 비상시를 대비한 소형 무기도 챙겼죠. 저녁이 되자 김영도가 찾아왔습니다. 이수연의 계획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정말 혼자 들어갈 거야? 너무 위험해. 혼자가 가장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지원팀은 밖에서 대기시킬게요. 그래도 조심해라. 그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다. 한번 의심받으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어. 김영도는 이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위험한 일은 못하게 했을 거야. 이수연은 담담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 합니다. 이건 제 운명이에요. 김영도는 한숨을 쉬며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쓰던 군번줄이야. 부적처럼 지니고 있으면 힘이 될 거다. 이수연은 군번줄을 받아들고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음을 다잡게 했죠. 목요일 밤 이수연은 작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급 부티크에서 구입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 은빛 귀걸이와 목걸이. 겉으로는 완벽한 상류층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특수 장비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거울 앞에 선 이수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07 특임단의 정예 요원이 아닌 고급 룸사롱을 찾는 부유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이수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5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 아래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이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이면 벨라로사에 잠입해야 했죠. 모든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장비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실패는 없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금요일 밤 9시 30분,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벨라로사 앞에는 값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검은색 벤츠에서 내린 이수연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색 간판이 요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함께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리셉션의 여직원이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VIP룸으로 안내받고 싶은데요. 박 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VIP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실례지만 소개하신 분이. 이수연은 미리 준비한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짓 신분으로 만든 대기업 임원 명함이었죠. 김 의원님 소개로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은 명함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인터폰으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수연은 주변을 살폈죠.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와 경호원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박하린이 준 정보와 일치했죠. VIP룸 앞에 도착하자 경호원이 간단한 보디체크를 했습니다. 이수연은 자연스럽게 팔을 벌렸죠. 다행히 교묘하게 숨긴 장비들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담배 연기와 함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넓은 룸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그 중심에는 박두철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죠. 박두철이 이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여잔 처음이군. 김 의원이 보냈다고? 네, 사장님.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들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박두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강단 있어 보이는데 마음에 드는군. 이리 와서 앉아. 이수연은 침착하게 박두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양주와 함께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죠. 마약 거래 관련 문서들로 보였습니다. 잔이나 한잔하지. 박두철이 위스키를 따라주자 이수연은 잔을 들어 가볍게 입술만 적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안 되니까요. 사장님 사업이 요즘 잘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럭저럭이지. 근데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김 의원이 특별히 보냈다는데. 이수연은 유혹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해외 무역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품들을 다루죠. 사장님과 좋은 거래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박두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특별한 상품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인 것이죠. 흥미롭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보자고. 그때 룸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장영식이었죠. 경찰 제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수연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처리했던 그 경찰이었으니까요. 장 국장. 왔구만. 박 사장님, 오늘 준비는 다 됐습니까? 장영식이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수연과 눈이 마주쳤죠. 이 아가씨는 누구요? 김 의원이 보낸 손님이야. 괜찮은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마. 장영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수연을 바라봤지만 박두철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은근한 신체 접촉과 농담으로 이수연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철저히 감정을 숨기고 위장된 연기를 이어갔죠. 겉으로는 즐기는 척하면서도 정신은 또렷하게 유지했습니다. 아가씨, 춤이라도 한 곡 출까? 한 조직원이 이수연의 허리에 손을 두르려 했습니다. 이수연은 부드럽게 그 손을 잡아내렸죠. 미안해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거든요. 그 순간 이수연은 테이블 아래에서 클러치백을 열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해 박두철과 장영식이 보는 서류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립스틱처럼 생긴 녹음기도 작동시켰습니다. 박두철과 장영식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물건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순도 높은 걸로 50kg 정도야. 시가로 따지면 100억은 넘지. 경찰 라인은 정리됐고요? 당연하지. 내가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 이수연은 표정 관리를 하며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동시에 테이블 위의 서류들도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오늘 거래 끝나면 자료는 없애야 해. 경찰 라인 정리도 해야지. 장영식의 말에 박두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뒤처리는 깔끔하게 할 테니까. 이수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이야. 증거만 확보하면 끝낼 수 있어. 바로 그때 이수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이수연은 메시지를 확인했죠. 박하린이었습니다. 조심해요. 오늘 밤에 내부 배신자가 있어요. 당신의 정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들켰을 수 있어요. 이수연의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배신자? 그럼 이미 자신이 들켰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지금 나가면 더 의심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룸으로 돌아온 이수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느꼈죠.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화장실은 잘 다녀왔어? 한 조직원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야. 분위기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클러치백 속 비상무기를 확인했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수연의 클러치백에서 작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외부 서버로 전송 완료됐다는 신호였죠.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린 직후 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문을 잠갔죠. 이수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수연이 묻자 박두철이 천천히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이수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아가씨, 우리가 바보로 보여? 무슨 말씀이신지. 방금 누가 메시지 보냈지? 박하린이 아니야? 이수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죠. 박하린이 누군데요? 전 친구한테 안부 문자 받은 것뿐인데요. 박두철이 손짓하자 조직원 하나가 다가와 이수연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수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클러치백에 넣었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김 의원님 소개로 온 손님이라고요. 김 의원? 그 양반은 오늘 해외 출장 중인데 장영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속으로 당황했지만 끝까지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럴 리 없어요. 어제 통화했는데. 그만해. 다 알고 있어. 박두철이 담배를 테이블에 비볐습니다. 707 특임단이 여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 근데 마침 수상한 여자가 나타났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하지 않아? 조직원들이 천천히 이수연을 둘러쌌습니다. 이수연은 출구까지의 거리와 조직원들의 위치를 빠르게 계산했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오해예요. 이수연이 일어서려 하자 한 조직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꽤 강한 힘이었죠. 앉아있어. 확인할 게 있으니까. 박두철이 손짓하자 또 다른 조직원이 금속 탐지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수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클러치백 안의 장비들이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정말. 닥쳐. 한 조직원이 이수연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순간 이수연은 반격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이수연의 몸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귀걸이와 목걸이에서 신호음이 울렸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었죠. 문제는 클러치백이었습니다. 가방 열어봐. 조직원의 요구에 이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여자 가방을 함부로 뒤지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 여기서 예의 따지고 있어? 박두철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방 뺏어서 확인해. 조직원이 클러치백을 잡으려는 순간 이수연은 재빨리 가방을 열어 립스틱과 컴팩트를 꺼냈습니다. 봐요. 화장품밖에 없다니까요. 하지만 조직원은 가방을 빼앗아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런데 의외로 조직원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장비들이 화장품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별거 없는데요? 조직원이 가방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쉬었죠. 하지만 박두철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너무 때마침 나타났어. 그때 장영식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잠깐,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장영식이 이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수연은 식은땀이 흘렀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죠. 5년 전, 그 사건 때. 무슨 사건? 박두철이 물었습니다.
군인 하나가 우리 조직 덮치려다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 그때 그 군인 딸이 이수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들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에이, 그 애는 얌전한 애였어. 이런 일 할 애가 아니야. 다른 조직원이 말했지만 장영식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닮았어. 특히 그 눈빛이. 바로 그때 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손님들 오셨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정치인으로 보이는 2명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졌죠. 박 사장. 오랜만이야.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이수연에 대한 관심이 잠시 분산됐습니다. 이수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죠. 저 이제 가봐도 될까요?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박두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하지만 박두철이 이수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이수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박두철이 갑자기 이수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그 전에 하나만 확인하고 가자. 박두철이 조직원에게 눈짓하자 한 명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떠 있었죠. 우리 건물 CCTV는 특별해. 미세한 전파도 잡아내거든. 이수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장비에서 나온 신호가 잡혔을까요? 방금 전에 이상한 전파가 잡혔어? 누군가 여기서 뭔가를 전송한 것 같은데. 박두철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아가씨가 아닐까? 박두철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수연을 꿰뚫었습니다. CCTV에 잡힌 전파 신호, 그것은 분명 이수연이 전송한 증거 자료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이수연은 끝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전파요? 저는 휴대폰으로 문자 확인한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럼 휴대폰 좀 보자. 박두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죠. 이미 중요한 데이터는 모두 원격으로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조직원이 휴대폰을 받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첩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죠. 별거 없는데요, 사장님. 하지만 박두철은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때 장영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이 여자 확실히 수상해요. 제가 데려가서 조사해 볼까요? 이수연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면 정체가 들통날 게 뻔했죠. 하지만 의외로 박두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괜히 소란 피우지 마. 박두철이 이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당신 참 이상한 여자네. 순간 이수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박두철이 자신의 본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까부터 연기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박두철이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VIP룸의 음악이 멈추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누군가 우리 조직에 군인 하나가 들어왔다고 하더군. 그것도 707 특임단 출신이라고. 혹시 그게 당신이 아닐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수연은 연기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박두철을 마주봤죠. 그래서요? 이제 어쩔 건가요? 오호,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박두철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용기는 가상해. 혼자서 여기까지 들어온 것도 대단하고. 조직원 둘이 이수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수연은 저항하지 않았죠.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야, 이수연 씨. 당신 아버지 얘기 좀 할까? 박두철의 말에 이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5년 전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덮치려 했지. 정의롭다고 믿었겠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어. 닥쳐요. 이수연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정의? 웃기는군.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 있는 건 오직 힘과 돈뿐이야. 박두철이 이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결국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당신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이수연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클러치백 속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죠. 외부 지원팀이 대기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수연 씨,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박두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보를 입수했지? 설마 내부에 배신자가 있나? 이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하린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박두철이 조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전 직원 소집해. 내부조사 시작한다. 이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하린이 위험했죠. 하지만 지금은 자신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두철이 이수연의 드레스를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장비를 가지고 있을 텐데. 박두철이 손을 뻗어 이수연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수연은 몸을 뒤로 뺐지만 조직원들이 꽉 붙잡고 있었죠.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박두철이 목걸이를 잡아당기려는 순간 이수연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는 전송됐고 곧 경찰이 들이닥칠 겁니다. 뭐? 박두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블러핑하지 마. 경찰은 우리 편이야. 정말 그럴까요? 모든 경찰이 당신들 편일까요? 이수연의 말에 박두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타 이수연이 말을 이었죠. 국정원 대테러팀이 이미 건물을 포위했을 겁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10분 안에 진입해요. 거짓말이었지만 박두철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수연이 707 특임단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 국장 확인해봐. 장영식이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박두철은 이수연을 노려봤죠.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당신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어. 박두철이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권총이었죠. 이수연의 이마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아버지 곁으로 보내주지. 총성이 울리기 직전 이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707 특임단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지금이야. 이수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동시에 몸을 낮추며 조직원의 손목을 비틀었죠. 정광석화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뭐? 박두철이 당황하는 사이 이수연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이어갔습니다. 한 명의 턱을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잡아. 놓치지 마. 루만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707 특임단에서 익힌 최정의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그때 클러치백에서 또 다른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더 강한 신호였죠.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날 시간이야. 이수연의 몸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샴페인 병을 잡아 휘두르자 한 조직원의 머리에 정확히 명중했죠. 유리 파편이 흩날리는 가운데 이수연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수연은 넘어진 조직원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총구를 박두철에게 겨누며 말했죠.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순간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두철은 여전히 권총을 들고 있었지만 이수연의 날카로운 눈빛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죠. 당신, 정말 대단하군. 박두철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707 특임단이 이 정도였나? 우리 조직원 5을 혼자서. 바닥에는 신음하는 조직원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거친 숨을 고르며 총구를 박두철에게서 떼지 않았죠. 이제 끝이에요, 박두철.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때 장영식이 룸 구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수연과 박두철이 대치하는 동안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수연, 총 내려놔. 장영식도 권총을 꺼내 이수연을 겨냈습니다. 삼각대치 상황이 된 것이죠. 장영식, 당신도 이제 끝이에요.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전달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말이야? 장영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으니까요. 이수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 장영식. 15년간 마약 조직과 유착해 수많은 범죄를 눈감아줬죠. 그리고 5년 전 이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해서. 닥쳐요. 이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의 분노가 5년간 쌓인 한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정의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당신 같은 부패 경찰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박두철이 그 틈을 노렸습니다. 이수연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죠. 지금이야. 박두철이 재빨리 몸을 숙이며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순간 이수연의 시야가 가려졌고 장영식이 그 틈을 타 총을 쐈죠. 탕! 총성이 울렸지만 이수연은 이미 옆으로 구르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박두철이 던진 재떨이에 맞아 균형을 잃었죠. 잡아! 문 밖에서 대기하던 조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이수연은 재빨리 일어나 싸울 준비를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죠. 바로 그때 이수연은 허리춤에 숨겨둔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비상용 섬광탄이었죠. 모두 엎드려. 이수연이 섬광탄을 터뜨렸습니다. 강렬한 빛과 함께 굉음이 울렸고 룸 안의 모든 사람이 시야를 잃었죠. 아, 내 눈.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혼란을 틈타 이수연은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도 조직원들이 있었죠. 이수연은 망설임 없이 그들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주먹과 발차기가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투에 이수연도 지쳐가고 있었죠. 드레스는 찢어지고 곳곳에 상처가 났습니다. 헉! 헉!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수연은 비상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두철의 목소리가 들렸죠. 막아. 절대 놓치지 마. 이수연은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죠. 건물 내부에 전파 차단 장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부 지원팀에 연락해야 하는데 3층에 도착했을 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조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위아래로 포위된 상황이었죠. 이제 끝이야, 이수연. 박두철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곱게 항복해. 그럼 고통 없이 보내주지. 이수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층 복도 끝에 창문이 보였죠.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아요. 이수연은 전력을 다해 복도로 뛰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따라왔지만 이수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죠. 창문 앞에 도착한 이수연은 망설임 없이 유리를 깼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죠. 미쳤나? 뛰어내릴 셈이야? 조직원이 소리쳤지만 이수연은 이미 창틀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3층 높이 아래에는 주차장이 보였죠. 할 수 있어. 훈련받은 대로만 하면. 이수연이 뛰어내리려는 순간 누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영식이었죠. 어딜 도망가려고. 이수연은 잡힌 발로 장영식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장영식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고 이수연은 그대로 창밖으로 몸을 던졌죠. 공중에서 몸을 웅크리고 착지 자세를 잡았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구르며 충격을 분산시켰죠. 온몸이 아팠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저기다. 쫓아. 건물에서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수연은 절뚝거리며 주차장을 가로질렀죠. 그때 낯익은 검은색 승합차가 급정거하며 나타났습니다. 이수연, 빨리 타.
차 문이 열리고 김영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외부 지원팀이었죠. 이수연은 안도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해. 차가 급출발하는 동시에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조직원들이 쫓아오며 총을 쐈지만 이미 늦었죠. 차 안에서 이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영도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아? 많이 다쳤구나. 괜찮아요.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수연은 클러치백에서 작은 메모리칩을 꺼냈습니다. 녹음과 촬영 데이터가 모두 담겨 있었죠. 잘했어. 이제 놈들도 끝이야. 하지만 이수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의 펜던트를 만지며 속삭였죠. 아버지, 이제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겠죠? 검은색 승합차가 서울 시내를 질주하는 동안 이수연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의 빛처럼. 잠깐 정차해 주세요. 이수연의 갑작스러운 말에 운전하던 요원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김영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하린 씨가 위험해요. 박두철이 내부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해야 해요. 이수연의 말에 김영도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넌 부상이 심해. 우리가 가서. 아니요, 제가 가야 합니다. 박하린 씨는 저를 믿고 도와준 거예요. 이수연의 단호한 눈빛에 김영도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야?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입니다. 박하린 씨가 머물고 있는 곳이죠. 차는 방향을 틀어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연은 상처를 대충 감싸고 다시 전투 준비를 했죠.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임무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입구에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서 있었죠. 박두철의 부하들이 벌써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먼저 왔네. 어떻게 할까? 김영도가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했죠. 정면 돌파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무모해. 내 상태로는. 하지만 이수연은 이미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도는 한숨을 쉬며 지원팀에게 지시했죠. 모두 따라가. 이수연을 보호해. 오피스텔 로비에 들어서자 조직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죠. 너는? 조직원이 이수연을 알아보는 순간 이수연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정확히 턱을 가격하자 조직원이 쓰러졌죠. 다른 한 명도 반격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박하린의 집은 1508호였죠. 복도에는 이미 문이 부서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안 돼. 이수연이 부서진 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가구들이 넘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린 씨, 박하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주변에는 조직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오, 이수연이 직접 왔네? 한 조직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셔. 내가 꼭 올 거라고 하시더라. 이수연은 박하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조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이 여자는 죽어. 한 조직원이 박하린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박하린이 고통스럽게 신음했죠. 하린 씨, 정신 차려요. 이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박하린이 희미하게 눈을 떴죠. 이수연 씨, 도망가세요. 아니에요. 제가 구할게요. 조금만 참아요. 이수연은 조직원들을 노려봤습니다. 박하린 씨를 놓아요. 그럼 제가 따라갈게요. 내가 협상할 입장이야? 조직원들이 비웃었지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도와 지원팀이 도착한 것이죠. 포위됐다. 모두 손들어.
지원팀 요원들이 총을 겨누며 들어왔습니다. 순간 조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젠장? 함정이었나? 한 조직원이 박하린을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이수연이 더 빨랐습니다. 번개같이 움직여 조직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죠. 아!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박하린을 놓았습니다. 이수연은 재빨리 박하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이제 끝이에요. 항복하세요. 지원팀에 포위된 조직원들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이수연은 박하린의 상태를 확인했죠. 괜찮아요? 많이 다쳤네요. 저는 괜찮아요. 이수연 씨야말로. 박하린이 이수연의 찢어진 드레스와 상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아니에요. 하린 씨가 도와주셔서 모든 걸 끝낼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때 김영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방금 연락이 왔어. 검찰이 벨라루사를 급습했대. 박두철과 장영식 그리고 연루된 정치인들 모두 체포됐다고. 이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죠.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수연은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연 씨. 박두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체포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전화를 건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당신이 이겼어. 인정해. 하지만 기억해. 내가 사라져도 제2, 제3의 박두철은 계속 나타날 거야.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이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막아설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박두철의 쓴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당신 아버지도 그렇게 믿었겠지. 끝까지 정의로웠던 분이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박두철의 마지막 말에는 묘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병원 가자. 치료받아야 해. 김영도의 말에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하린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면서 이수연은 아버지의 펜던트를 꼭 쥐었죠.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항상 빛이 필요하니까요.